26.3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KBS 오늘 한국은행에서 민간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발표했는데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조금 전 뉴스에서 들으셨듯이 20대와 30대가 이 가계부채를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20, 30대가 가계부채의 약 27%를 차지했고 이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지금 빨랐습니다. 빚내서 집 사는데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지금 뛰어들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가계부채가 국민 총생산 GDP의 80% 수준이면 이때부터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빚 갚느라고 소비를 줄이게 되고 기업들은 만든 물건이 안 팔리니 투자를 줄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 국가의 성장률을 깎아먹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가계부채는 80%를 넘어서 지금 105% 수준입니다. 어제 경제쇼에서도 다뤘지만 지금 가계부채를 그나마 견디게 해주는 것이 한껏 부풀어 오를 대로 오른 부동산 거품인데 이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 그 많은 돈을 대출해준 은행이 이거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발표에서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그래서 필요하고 추가로 0.5%포인트 정도 금리를 더 올려도 가계와 기업이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네, 오늘 규제 대상에 오른 이 플랫폼 기업들 전망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경제 시대 이제 시작했는데 이 관련된 산업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스트셀러 매매의 기술 이 저자이자 기술적 분석의 대가로 지금 꼽히는 분이죠. 박병창 교보증권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네. 먼저 좀 이거부터 좀 먼저 짚어볼게요. 예. 그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그룹 이 파산 위기. 조금 전에 뉴스에서도 보니까는 달러 채권 이자를 일부 좀 못 갚은 거로 지금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거하고 지금 미국 그 테이퍼링 이슈도 지금 동시에 거의 발생했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지금 주고 있는 건지 네. 그리고 어떤 영향을 줄지 네. 한번 좀 분석 좀 해 주시죠. 뭐 얘기하면 굉장히 길겠지만은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언론에 보면은 예. 중국의 헝다 파산설 얘기 나오면서 세계 증시가 휘청했다. 예. 그리고 중국 정부가 본보기 삼아서 뭐 헝다 파산을 방치할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럼으로써 우리가 쉬는 추석 동안에 예. 월요일 날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이제 불안하게 좀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까지요. 이제 미국은 이제 오늘 금요일 하루 시장이 남았는데요. 어제까지 미국 시장은 그 하락분을 전부 다 메우는 반등을 했습니다. 미국은 예, 원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별 큰 문제 없이 예. 이제 봉합하는 그런 순서이 됐고요. 아시아 시장 일부 시장이 하락했다가 한 50% 60% 반등하는 그런 수준이었고요. 예. 주식시장만 말씀드리면 예. 우리 시장은 3일 쉬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제 약간 하락하고 오늘 보합 소리에 마감을 했어요. 예. 그러니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헝다 문제로 인해서 주식시장 자체는 예. 시장으로 하락한 부분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투자 심리가 굉장히 불안한 거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해서 리먼처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의 그 LTC 그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좀 불안해하고 그래서 주식을 좀 팔아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일단 현재 팩트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반등을 좀 했었습니다. 홍콩에 있는 헝다가 17% 어제 반등을 했었고요. 오늘 재차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반등을 한 이유는 중국 당국에서 유동성 공급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23일 날 채권 이자 지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 5시까지 홍콩에서 얘기가 없었습니다. 아직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준다라고 해놓고
뭐 실제로 지급했다 안 했다 이런 발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헝다에서 그러니까 그 채권 이자를 준다. 예. 줄 것이다 발표만 했고 실제로 받았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줄 거다 그랬으니 뭐 줬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제 올랐는데 오늘 좀 미지급이 있었다. 이러면서 다시 하락을 하고 그리고 헝다그룹이 부동산 개발로 시작을 했지만 뭐 전기차, 헬스케어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계열사에 저 월급이 안 나갔다. 이런 얘기들 안 좋으면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재차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이 아주 급격하게 하락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부 하락을 했고 우리 시장도 그래서 오늘 한 플러스 0.5% 상승을 하다가 지금 이제 보합 정도에 대밀리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상식적인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동안에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경험을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건설회사의 부실로 인해서 그 기업이 망가진 데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두산 예전에 그랬었고요. 그런 데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성장한 국가에서는 건설 기업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는 동안에 부실도 있었고 자본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중국도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만약에 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나 미국과 일본과 우리가 어떻게 했냐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부실 채권에 대해서 헤어컷 탕감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공적 자금이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경영진 교체하고 이런 수순을 출자 전환하고 그렇게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다 우리나라 은행들 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은행이 됐고요. 소위 지금 시장에서 아주 뭐 핫한 HMM이라고 현대상선 그것도 일대 주주가 산업은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수순을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분명히 밟을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의 작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불똥이 다른 데로 튈까 봐 특히 금융 시스템에 튈까 봐 이제 걱정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국의 전체 상업은행의 0.4% 정도의 수준이고요. 0.4% 수준 나간 대출에 은행 전체가 기업들의 대출해 준 금액이 한 0.4%다. 그 정도 되고요. 지금 헝다그룹 부채 규모 350조가 300조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걔네는 어마어마한 수치 자체가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외채, 그러니까 그 달러 채권에 지금 먼저 지급을 하라고 오늘 지침이 내려왔어요. 우리 중국 당국에서 헝다그룹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너네 짓던 그 주택 아파트 계속 져라. 그리고 개인들 자금 상환 빨리 해줘라. 그리고 달러 채권 표시에 이자 지급해줘라. 너네 디폴트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놓고 위안화 채권들 있잖아요. 이거 유예시켜줬어요. 위안화 채권에 대한 이자. 일단 달러 채권부터 그거부터 막아라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지금 대외적으로 미국이나 다른 대외 IB들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차단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안에 있는 문제들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 이제 달리 표현을 해보면 이런 거죠. 중국은 물론 사고팔순을 할 수는 있지만 토지가 국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지는 국유죠, 전부. 그리고 은행들도 국영은행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실질적으로는 국유고 외형상으로는 이제 민간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헝다의 채권의 채권자는 국가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수순을 밟아 나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제 FOMC 회의 끝나고 8월 의장도 헝다 문제는 중국 문제다.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러면서 미국은 그냥 반등을 했고요. 전 세계 시장에서 크게 영향이 현재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지금 그 환율이 오늘은 뭐 조금 내려간 것 같긴 한데 지금 1,200원 가까이 지금 올라갔잖아요. 이건 환율은 왜 이렇게 이거 헝다하고 이것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환율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진짜 예민한 환율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 세계 불확실성이 발생이 되면은 그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가고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게 달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가 올라갔어요. 달러 인덱스가 92포인트 레벨에 있다가 93.4, 94포인트 레벨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화가 올라간 거고 우리가 원화 올라가는 건 약세죠. 우리 원화가 1,186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셔야 될 게 1,200원을 넘어서면은 위험하다는 얘기가 분명 나올 거고요. 1,200원을 가면 3,000포인트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인은 헝다의 중국발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갔고 달러 인덱스 오르고 우리 원화는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헝다그룹이 파산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뭐 채권
어떤 이자를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보다 우리 시장에서는 더 중요한 거는 예. 환율입니다. 예. 이게 계속 금방 바로 끝날 것이냐. 예.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그날 끝난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번에 채권 이자만 가지고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원래 이 홍다구래 파산설은 작년부터 있었어요. 작년부터 예. 있었는데 계속 봉합해서 온 네네.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채권 이자 만기가 있기 때문에 요 일이 다시 불거진 거고요. 그렇지. 근데 예. 이게 이번에 끝난 게 아니고 다음 주 30일을 또 있습니다. 올해 안에 홍다그룹이 갚아야 될 채무 예. 그 빚이 6억 달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수치는 지금 이렇게 안 써왔는데 아까 제가 방송을 하면서 했는데 그 굉장히 많아요. 일단 다음 주 30일 날 또 있어요. 계속 돌아온다면서.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 얘기가 나올 거고 11월에 12월에 계속 있거든요. 이게 예. 10월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러면 그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냐라는 거죠. 그러게. 그러니까 지금 중국 당국에서는 야 니네 빨리 해결하라. 해결하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두 가지를 해야겠죠. 구조조정. 빨리 예. 자산을 팔든지 예. 빨리 팔아서 해결을 하든지. 지금 막 헐값에 막 그 네. 토지 같은 거 팔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아니면 재무 조달을 해야 됩니까? 예. 근데 이런 기업에 재무 조달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누가 되겠죠? 은행에서 빌려주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산도 팔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값에 판대요. 지금 떨이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봉합을 해나가는 거죠. 예. 그렇게 봉합을 하면은 그러면 지금 중국 당국에서 공직자금 투입하면 그 돈을 다 갚아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처리하고 나면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예, 예. 공직자금 들어가서 해결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바로 질서 있는 파산이군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래서 별 걱정을 시장은 안 하고는 있지만 지금 환율 질문 주셨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시장에는 다음 주에 또 만기 돌아오고 다음 달에 또 만기 들어오고 예. 그럴 때마다 이 불확실성이 자꾸 불거지거나 예. 헝다 문제로 해서 자산 매각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 시장의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시장의 환율이 올라가면은 우리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보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환율이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1,200원까지 올라가면은 주가 지수가 3,000이 위협받을 수 있다 그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주가 지수와 환율이 네. 환율이 1,200원까지 그 네. 원화가 자꾸 약세가 된다는 거잖아요. 원화 약세. 그러면은 예. 수출하는데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시장에 그게 안 좋은 영향이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경제적 측면도 그렇고요. 예. 수급적 측면에서도 예. 환율이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면 외국인들이 환차 손이 발생하기 그렇겠네. 때문에 대규모로 매도를 합니다. 아. 그래서 시장이 떨어지는 거죠. 수급적 측면에서. 그렇군요. 그럼 지금 오늘 1,176원 정도? 정도. 예. 그러면 예. 1,200원까지 한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예. 대부분의 그쪽 나름 전문가들 보고서들에서는요. 예.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군요. 정말 확실한 위기가 오기 전에는 예. 그걸 돌파하면서 올라가기에는 우리나라의 국내 경제적 체력도 상당히 탄탄하다. 이런 논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헝다그룹은 조금 더 좀 지켜보고요. 예. 그 오늘 주제 이제 플랫폼 기업들 예. 뭐 카카오와 네이버입니다. 일단 네네. 대표적으로 카카오가 먼저 지금 그 규제 대상에 올라갔는데 이게 어쨌든 플랫폼 기업이 한때는 혁신의 상징이다 이렇게 해서 예. 좀 여샤여샤하고 뭐 그 응원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네네. 지금은 이게 일단 야 이거 보니까는 여기가 너무 하여튼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더라. 네. 이 플랫폼이라는 게 혁신이 아니고 네네. 누구는 약탈이라고까지 말을 해요. 네네. 혁신이 아니고 약탈이다라고까지. 네네. 일단 박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어쨌든 투자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네.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의 관점에서도 볼 네.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각자의 입장에서 전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보는데 그렇게 봐야 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자기 집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오르면 기분은 좋은데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건 비정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이 예. 이 카카오 네이버도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예.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아. 주가가 카카오는 고점 대비 30% 하락했습니다. 예. 네이버는 좀 뭐 작게 하락해 13% 하락을 했지만 예. 엄청나게 지금 하락을 했고 요번에 요 일이 생긴 게 9월 7일인가 그렇죠. 13일인가 그쯤이거든요.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 안 됐어요. 일주일 예. 조금 넘었는데 그 사이에 25% 하락한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개인들이. 개인들이. 떨어지는 동안에 개인들이 1조 4천억을 샀습니다. 네이버는 7천억 샀고요. 오를 줄 알고 샀는데 계속 떨어지는구만요. 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예. 떨어지니까 아, 예, 물타기. 물타기도 하고 신규로 산 사람도 하고 엄청나게 지금 개인 투자들이 자금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전부 다 지금 소화를 하고 계시는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 제가 그동안의 경험과 증권사의 증권맨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 규제가 다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특히 금융권이 그랬는데 예. 이 금융산업의 발전을 법이나 규제가 추종하지 못하는 예.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도.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예를 들면요. 좀 다른 얘기지만 메타버스 객장이 생깁니다. 증권사가요. 증권사 객장 지점이 있잖아요. 예, 예. 메타버스 지점이 이제 곧 생기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앱 안에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예. 모든 게. 예. 그럼 앱 안에서 움직였을 때의 제도들이 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는 걸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볼 때 그런 일이 많았다는 표현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에 카카오 네이버가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에는 이미 이런 산업들이 많이 플랫폼들이 발전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뒤늦게 발전한 상태에서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업들이 나와야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독려를 해주고 많이 했던 거지 않습니까? 구글과 애플이 전 세계 예. 모든 시장을 다 독점하고 있는데 예, 예. 그나마 카카오 네이버가 예. 방어해준다 예. 그런 시각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경쟁할 기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들이 커서 몸집 불리기를 하고서 봤더니 카카오가 자회사가 158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곡물상권까지 가고 하지 않아도 될 예. 그런 산업까지 손을 댔고 예. 근데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논란이 재작년에 있었죠. 근데 예. 코로나 때문에 쑥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하. 골무사건 얘기가. 예. 그래서 잠깐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는 사이에 예. 봤는데 이들이 지금 어디까지 진출이 돼 있냐면 예.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금산 분리법 때문에 예. 은행은 진출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조업이 은행에는 예, 갈 은행은 수가 없죠. 못하는데 예. 그런데 증권하고 보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보험 진출, 증권 진출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플랫폼 안에서 펀드를 파고 보험 상품 팔고 파는데 이들은 얘기하는 게 소개다, 광고하는 거다 얘기를 했고, 예. 근데 금융 당국에서 볼 때는 아니다 이거, 너희들이 판매를 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판매해라. 예. 이게 이제 시와 이제 도발 처음에 시작점이 된 겁니다. 이 문제가 아하. 이렇게 된 건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보면은 예. 전 세계에서도 다 규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 규제를 하고 있고요. 예. 특히나 금융업은 규제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동일 산업의 사업을 하면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어허. 얘기를 하고 예, 있는 예.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성장 기업이나 신사업 분야의 기업들은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성장통이다.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세금 때문에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길들이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논리들이 많지만 예.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을 봤을 때 이런 과정이 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 제도가 만들어지면 제가 그래서 규제가 후행하다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는데 규제가 만들어지면 그 규제 안에서 또 다시 또 성장을 하고 그러다가 성장했는데 규제가 또 못 따라가면 규제를 그렇죠. 만들어지면 또 예. 성장하고 이렇게 예. 성장을 해 나가는 거지 예. 그냥 맘대로 해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예.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규제를 하는 그 이면에는 투자자 보호, 소비자 보호라는 게 분명히 깔려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규제 당국에서는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제 성장을 멈추고 끝났다. 그렇게 보는 것은 그냥 너무 단시간 시간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애플은 얼마나 규제가 심합니까? 그렇죠. 애플은 진짜 미국 SEC도 엄청 규제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뭐 페이스북도 규제를 유럽에서도 페이스북에 독과점 해가지고 벌금 물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들이 무너지느냐? 예.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난번에 예. 애플의 앱 안에서 결제하는 걸 애플 안에서만 결제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 인앱 앱 결제라고 결제. 하지 않습니까? 예. 요거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이게 외부 결제를 허용해라. 예, 그날 예. 애플이 3% 하락했었어요. 아하. 그랬는데 아무튼 뭐 이걸로 인해서 손실이 좀 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걸 주가를 떠나서요. 예. 판결문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요거 되게 유행하는 얘기인데 성공은 불법이 아니다. 성공은 불법이 아니다. 예. 물론 그렇죠. 네, 독과점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니네들 판결을 이렇게 했지만 니네가 성공한 게 이건 니네가 불법은 아니다. 불법은 아니지. 예,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딱 그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공이 불법은 아니지만은 예. 어쨌든 그 성공이 예. 다른 공동체 사회에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 규제 같잖아요. 안에서 하라라는 거죠. 아. 그런데 이건 두 가지의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주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 내 주가 떨어지는데 가혹하다. 뭐 기분 나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요. 예. 이런 바탕을 만들어줘야지 더 성장할 수 있거든요. 아하.
규제를 만들어주면 그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죠. 예를 예. 들어서 지금 뭐 보험 관련 상품에 대해서 지금 이들이 지금 뭐 다 멈추고 서비스 중단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보험 관련 상품에 대해서 규제를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요 안에서 해. 예. 그러면 정말 합법적이라는 표현은 좀 애매하네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조금 빼고요. 그거 테두리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저는 좀 약간 다른 측면인데 카카오 네이버 주주분들께 죄송하지만 예. 이렇게 있어야지만 예. 소위 기회가 다른 데도 오는 거거든요. 기회가 다른데도 예를 들어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야지만 지금 플랫폼 회사들이 얘네 둘 때문에 다른 플랫폼이 다 못 살아요. 예. 다른 플랫폼 회사들이 경쟁할 수 있는 회사가 나와야지 공정하게 경쟁이 되고 더 많은 플랫폼이 생기고 소비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거고 예. 그러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규제를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미국과 유럽은 이런 규제를 통해서 성장 기업들의 상대방의 기업들이 경쟁 기업들이 발전을 했고 그래서 같이 경쟁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예. 그런 그렇죠. 차원으로 이번에 이런 사태를 보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사실 이제 이 경제쇼 프로그램 몇 달 진행하다 보니까 네. 패널들 모셔다 놓고 요즘 주름을 많이 잡습니다. 그 번데기 앞에서.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니까 네. 이게 정말 카카오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플랫폼 기업이냐. 네. 혁신을 한 플랫폼 기업이냐. 네. 이게 구글과 애플 아까 애플 인앱 결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겠느냐라는 걸 봤을 때 다른 점이 애플은 그 플랫폼을 정말 장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많은 앱 개발자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그렇죠. 이 영업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판을 그냥 깔아주는 거잖아요. 거기다 물론 수수료 30% 좀 많이 띄어먹었지. 이걸 하는 건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라는 그 절대 무기를 들고 다른 사업자들을 갖다 이걸 이용해서 장사를 하게끔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직접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이 워낙 강력한 무기다 보니까 웬만큼 손대는 건 미장원이고 택시고 대리운전이고 손만 대면 다 성공이야. 그리고 다 독점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연 플랫폼 사업이냐 그냥 약탈적 사업이지 누구는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제가 좀 동감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주름을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확장 위주로 했다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런 과정 속에서 플랫폼 기업들 미국의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사업 자체의 확장성이나 성장을 보면은 그 안에서 번 돈을 가지고 정말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회에 성장이 되는 신사업을 계속 발굴해 내가면서 그러면서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런 부분은 좀 약하고 그냥 확장만 해가지고 이게 벌어들이는 수입이니까 이렇게 비판의 여지가 좀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말씀하시기 어쨌든 카카오페이하고 그 네이버 파이낸셜 이게 이제 그 금융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규제가 니들 이거 그 좀 법에 위반되는 거 있다라고 하는 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이잖아요. 금소법. 금소법이요. 그게 이제 오늘부터 적용되는 오늘까지 해서 내일부터 적용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위반되는 게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나 네이버는 이거 광고라고 했는데 그게 보니까 광고가 아니고 다 중개하는 역할이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럼 카카오페이하고 네이버 파이낸셜은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현재는 대부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 국가들 다 그런데 일단 납작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코는 금융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전면 개편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핀코도 지금 보험 추천 서비스 중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보험사하고 제휴 맺어가지고 보험 추천하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이거 전부 다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단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냥 안 하겠다라는 의미는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당장 이거를 지금 제도를 맞춰서 개편해 가지고 하는 것도 시간적으로 좀 부족했어요,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 중단하고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그런 그 개편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는 분명히 갖고 제도권에 맞는 그런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일단 일시 중단은 지금 한 상태입니다. 일시 중단한 상태다. 그러면 지금 이 방송 듣는 분 중에서도 지금 카카오하고 네이버 아까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샀잖아요.
지금 계속 내려가고 오늘은 조금 오르긴 올랐던데 네네. 지금 계속 전반적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네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팔아야 됩니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제 증권사에 있는 직원으로서 볼 때 투자자로서 볼 때요. 이미 매도 시기는 좀 놓친 것 같고요. 이미 많이 내려왔고요. 고점대로 30%나 내려왔고요. 그리고 오늘 약간 반등을 주긴 했지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처음에 탁 급락을 할 때 외국인 기관들은 다 파는데 꼭 개인들만 계속 그럴 때 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럼 내려와서 못 올라가서 있을 때 내가 지쳐서 팔면 또 올라가요. 항상 그런 경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매도 타임은 놓쳤다. 만약에 파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반등을 줄 때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 이 기업들의 성장성을 보고서 투자하신 분들은 이러한 성장통은 있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이후에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이런 성장통을 겪으면서 더 큰 기업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거다라는 부분. 지금 뭐 유튜브 댓글 보니까 그런 부분 의견도 있어요. 카카오 때문에 소비자가 편한데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그 모든 그 리소스를 다 몰아줘서 독점이 돼버리게 됐고 카카오가 뭐 택시 산업만 해도 그렇고 대리운전도 그렇고 독점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옛날에는 다 공짜였던 게 지금 돈 내라고 추가 요금을 더 내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내라고 그냥 독점이니까 나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국가가 규제를 들어가는 거고 뭐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 맞습니다. 이걸 그냥 시장에 맡겨두면은 정말 정글이 돼버리죠. 이런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왜 소비자 보호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제가 실제 경험입니다. 제가 강남역에서 저희 집까지 원래 9,500원 택시 요금 나오는데요. 10시 정도 피크지 않습니까? 10시에 피크에 카카오 택시를 한번 불러보세요. 얼마까지 올라가냐면요. 95,000원 10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95,000원. 10배까지도 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꼭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해야겠다. 하다못해 사채도 이 정도 이상은 받지 말라는 거를 정해두는데 그거 너무하지 않냐. 한 3배 정도는 용입하겠는데 그러면 9,000원짜리면 한 3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용인을 하고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만약에 그걸 정해놨다면은 3만 원에 콜을 부르는 기사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 방송 기사분들이 들으시면 화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9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누가 이걸 잡겠습니까? 계속 기다렸다 더 높게 잡겠죠. 이게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편리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끼는 소비자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된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맞습니다. 뭐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도 그런 거 하라고 세금 내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자, 그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 최근 수소가 화두입니다. 다들 수소 경제, 우리는 수소로 간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 아니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다 수소 경제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뭐 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수소 경제 이게 뭘 말하는 건가요? 사실 진짜 감 안 잡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대선 정국이라서 대선 정책에 전부 수소 탄소 중립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저는 증권회사에 있으면서 수소 관련 주식을 매매를 하면서도 야 이거 언제쯤 돈이 되고 어떻게 되나? 어떤 느낌이냐면요. 전기차 처음에 나왔을 때 느낌하고 비슷해요. 전기차 처음 나왔을 때 일론 머스크 사기꾼이라 그랬습니다. 전기차가 될까? 근데 결국은 됐지 않습니까? 수소 부분도 저희가가 아니고 제가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딱 잡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수소 경제를 이렇게 따지는가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ESG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ESG 맨 앞이 인바이러먼트인데 환경 부분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 왔어요. 그동안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런 가운데 두 가지의 이벤트가 발생이 된다. 하나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다는 부분. 그러면서 친환경 정책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바이러스 팬데믹이 생겼지 않습니까? 급격히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탄소 중립 얘기를 하고 환경 공해 문제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니까 예. 그러면 탄소 중립에 뭐가 되느냐. 사실은 전기차도 배터리도 탄소 중립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환경 부분에. 예. 그런데 수소 경제가 확실하게 부각이 되는데 그러면 왜 전기차 얘기만 하면 되지 수소차 얘기하고 자꾸 수소 얘기를 지금부터 또 꺼내느냐. 예. 그 부분은 제가 주시장 입장에서 말씀드려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기가 발생한 후에 각국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을 내놓습니다. 항상. 우리 외환위기 끝나고 나서 IT 버블이 생겼죠. 뭐 그렇듯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어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정책들이 나와요. 예, 예. 근데 미국도 사실은 지금 친환경 정책 얘기고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 다 친환경 정책 얘기하잖아요. 탄소 중립을 제일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예. 돈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곳에서 저는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곳에서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각이 되는 거고요. 주식시장 안에서도요. 예. 두 번째는 전기차 이후의 성장 산업을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도 선점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은 폭스바겐이나 이런 데서는 테슬라의 선점 다 놓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예. 그러면 이미 테슬라나 전기차 부분에 뒤처진 입장이라면 이건 추정하지만 다음에 올 이 신사업에 대해서 내가 선점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예.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탄소 중립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탄소 중립의 핵심 이슈가 이 수소입니다. 수소. 탄소 중립의 예, 핵심이 탄소 중립. 수소다.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수소를 얘기를 하고 예. 우리나라는 또 뭘 한번 하면은 예. 굉장히 시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대대적으로. 그래서 요번에 뭐 지난 9월 8일부터 11일까지 예. 수소 모빌리티 쇼를 했어요. 예, 예.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각 기업들이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그날 예. 발표한 게 예. SK가 18조 5천억, 현대차가 11조, 포스코가 10조, 하나가 1조 3천억, 효성이 1조 2천억, 그 외 중견기업 1조 2천억. 엄청난 규모의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소에만. 네, 수소에만. 그러다 보니 이건 이제 주식시장에도 계속해서 각광받고 있고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현대차는 수소하면은 그 연료전지 자동차 딱 예. 그 머리에 떠올라요. 네, 네, 네. 근데 다른 데는 네. 아까 뭐 현대 어디? 현대 제철, 중공업 뭐 이런 데는 네. 수소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수소 경제의 핵심을 말씀드리면요. 예. 지금 말씀하신 연료 전지 요거는 제일 하단에 있는 부분이고요. 하단에 있는 부분이고 그 앞단에 있는 데 보면은 예. 앞단에는 옛날에 화학연료 쓰던 데 있지 않습니까? 화학연료 쓰던 예, 데. 요런 데에서는 화석연료예요. 화석연료. 죄송합니다. 화석연료 쓰던 데서는 거의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 있죠.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를 포집하는 이런 기술이 예. 필요해요. 얘들은 그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예. 그리고 바이오 대체 에너지를 했던 데서는 원래 그쪽을 했으니까 예. 거기 수소 생산을 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수소 생산이 되면 이거를 고압으로 액화시켜야 되고 예. 그걸 탱크에 넣어야 되고 예. 이동을 시켜야 되고 이러거든요. 예. 탄소 중립도 똑같아요. 예. 탄소 중립을 하는 회사들이 어떤 데서 하냐면 친환경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뭐 철강회사, 정유회사, 화학회사 얘네들이 그렇죠. 탄소를 제일 많이 그렇죠. 배출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탄소 배출하는 것을 포집해 갖고 예. 요거를 정화시켜서 이동해 갖고 저장하는 것까지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굉장한 기술이 필요를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유화 기업에서는 부생 수소를 포집해야 되고 그리고 바이오 가스 기업에서는 수소를 추출해야 되고 재생에너지 기업에서는 수전에 수소를 생산하면서 액화하는 거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 액화해서 운송하고 탱크에 넣어서 운송용, 모빌리티, 예. 가정, 건물용, 발전용, 기타 산업용으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예. 요 하나하나의 기술이 전부 다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 얘기가 좀 될 것 같은데 예. 현대모비스는 공급 장치와 연료 전지를 만들고요. 효성 첨단 소재는 연료 전지의 소재인 탄소 소묘를 만들고 상하 프론테크는 수전의 설비인 멤브레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기술이요. 멤브레인 막이에요. 막. 예, 요걸 예. 만들고요. 두산 퓨어셀, 퓨어셀 들어간 데 있어요. 예. 얘네는 연료 전지를 만들고요. 일진 하이솔루소 그리고 세종공업 이런 수소 탱크를 만들고요. 효성중공업은 수소 충전소를 만들고요. 예.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 이 일련의 과정 중에 예. 얘들이 기술이 다 필요한 것들이 전부 다 이 대기업에서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효성, 한화, 두산, 코롱, 포스코 얘네들 전부 다 그걸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예. 현대자동차에서 연료전지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 예. 수소를 일단 생산을 해야 예, 되니까 생산하는데 지금 대기업들이 다 여기 예. 그 지금 뛰어들었고 그걸 또 옮기는데 예. 제가 한번 저 점심 먹으면서 고압해야 돼요. 예. 들었는데 예. 수소라는 게 예.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물질이지만은 예. 원소 기호가 1번이잖아요. 예, 예. 수소가 1번이라는 건 가장 예. 조그맣 작다는 예, 예. 얘기래요. 그래서 이게 아주 운반하고 예. 하는데 이게 아주 그렇죠. 미치겠다는 예,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가장 작으니까 예, 예. 암만 밀봉을 시켜도 다 새 나간다는 거야.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파이프라인 같은 거로도 석유 같은 거는 쭉 하면 뭐 네. 몇천 킬로도 그냥 가지만은 그런 문제가 아니죠. 수소는 예. 가면 중간에 다 새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 밀봉을 어떻게 만드냐, 탱크를 어떻게 아까 예. 잠깐 말씀하셨던 그게 아주 정말 예. 돈이 되는 예. 그 기술이라고 예.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이 지금 다 대기업들이 예. 그게 바로 수소 경제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통틀어서 그래서 아. 수소 경제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 우리는 근데 체감적으로 여기까지는 못 느낄 거예요. 저희는 예. 주식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실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체감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예. 아마도 뭐 수소차 예. 뭐 그러니까. 수소 연료 뭐 가정으로 들어오는 나중에 예. 이 정도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는 산업 자체가 굉장히 거대한 산업이기 때문에 예. 이 수소 경제에 모두 다 뛰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수소 경제가 네. 우리나라만 뛰어든 겁니까? 이게 다른 나라도 다 여기 수소로다가 지금 그 이 방향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예요? 이미 미국은 97년도도 했었고 2007년도 예. 이게 10개 년씩 넘어가면서요. 예. 10개 년씩 넘어가면서 계속 이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준비를 하다가 전기차 하는 동안에 잠깐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예, 예. 근데 전기차는 어느 정도 이제 소위 이제 태동기에서 성숙기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청년기로 넘어가는 이 산업의 사이클로 봤을 때는 예. 그렇게 많이 보거든요. 예. 아직 성숙기는 아니지만 그럼 이제 태동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 태동기에 들어가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세계 각국이 이걸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유럽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유럽이? 예전부터 했었고요. 아, 예. 유럽은 EU 전체에서 이거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좀 오류를 범하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항상 우리나라 뉴스를 보고 있으면 예.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 것처럼 예. 우리나라 제일 먼저 한 것처럼 예.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진 않고 전 세계가 지금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전 세계가. 네. 그런데 지금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는 예. 한국 현대차하고 네. 도요타인가 그 두 군데밖에 안 만든다고 그러던데. 아니요. 다른 데도 미국도 그래요? 있는데요. 미국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접하는 뉴스와 예. 그리고 그들이 그거를 상용화한다 뭐 이런 뉴스들을 하고 막 시운전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이게 빨리 하지 않아요. 그들은. 천천히 그러니까 준비하고 예. 충실하게 준비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약간 우리처럼 이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뭐든지 보면은 예. 굉장히 빨리 진행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긴 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어쨌든 그 미국에서도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하여튼 그 이 친환경 예. 그리고 탄소 중립 예. 한국에서는 이런 그 키워드인데 예. 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어쨌든 증권회사에 계시니까 예. 주식 투자의 전략 예. 이걸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예. 우리 기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면서도 수소 경제 그러면 수소 경제 그러면 일단 너무 포괄적입니다. 예. 그 포괄적인 안에서 종목을 찾으려고 보니 예. 그 종목들도 조그만 종목들이 있긴 있어요. 예. 굉장히 좋다고 하는 종목들도 물론 있지만 산업프론테크도 그렇고 뭐 세종업도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요. 예. 근데 그렇게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거 빼놓고는 다 대기업에 있거든요. 근데 대기업이 이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만 바라보고 대기업의 주식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즉 어떤 표현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수소 경제라고 해서 수소 경제에 딱 맞는 종목을 탁 찾아서 내가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ETF를 하는 게 좀 좋아요. ETF로. 네, ETF 하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 국내 ETF로는 예. 뭐 코덱스K의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 뭐 타이거에서 하는 FN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게 있고요. 예. 미국은 CL자 들어가는 건 다
이쪽 재신재생 에너지의 ETF거든요. C하고 클린 L? 에너지. 그래서 CL이 들어갑니다. CL. 그런 게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뭐 ICLA나 ACS, PBD, PBW, QLCN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ETF 이름이니까 ETF 이름이니까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 혹시 들으시면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올 거고요. 얘네들은 ETF는 뭐냐면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있는 코덱스 K 신재생 액티브에서 갖고 있는 기업은 뭐냐면 태양광, 수소, 배터리, 탄소 배출 관련된 기업들의 선두에 있는 기업들을 쭉 삽니다. 그러면 하나를 사서 내가 실패할 확률은 없잖아요. 그렇지. 전체를 사는 거니까. 이게 성장 산업이라면. 거기다 더 미국에 있는 좀 전에 불러드렸던 이런 ETF는 전 세계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을 삽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업. 거기에 탑픽들을. 그러니까 이 산업이 향후에 발전을 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ETF 투자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유효할 거다. 이렇게 좀 안정적이고 유효할 거다 생각을 드리고요. 실제로 보면 전기차와 2차 전지의 ETF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차가 대세인 건 우리 다 알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전기차가 근데 뭘 사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전기차 ETF, 배터리 ETF 샀으면 됐거든요. 그렇듯이 이쪽도 친환경 에너지 부분도 이런 ETF 사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위기 이후에 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원되는 산업은 그 이후에 5년 10년의 대세를 끌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 소위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산업은 올해 시장이 올랐으니까 잠깐 올랐다 꺼지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점 자체를 중장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 표현을 제가 꼭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장기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주가가 막 뜨고 있어요. 그러면 저거 빨리 사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너무 좀 과하게 뜨는구나. 시황도 그렇고 좀 뭐 조정 보일 때 사야지. 이렇게 좀 천천히 마음을 갖든지 아니면 분할 매수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중장기 관점으로 보지 않고 단기적으로 지금 테마가 수소가 테마라니까 수소 테마 갖고 내가 돈 벌어오겠다가 막 뛰어들면 그런 주식에 쫓아가게 돼요. 그러면 그래서 꼭 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마음가짐 자체를 위기 후 정책에 의한 산업은 금방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기다려서 조금 더 긴 템포를 가지고 투자하셔야지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그 방송 중에서 가장 핵심이 그거네요. 딱. 그냥 무조건 부안해동에서 뛰어들면은 물린다. 천천히 충분히 보고 하라는 거. 자, 수소 거기까지 하고 그 일반적인 좀 뭐 주식 그 증권회사에 계시니까 요즘 그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의심이 많지 않습니까? 뭐 디램 가격 뭐 낸드 플래시도 뭐 떨어진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일반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지금 보유하고 있으니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전망이? 지금 우리 반도체는 우리 삼성전자 가이던스도 중요하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이던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가이던스가 나올 거예요.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나오는 자료 이 두 가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IB에서 계속 뭐 나오는 것들이 모건 스탠레이 이런 데서 뭐 4분기 디램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목표 주가 하향한다 이런 거보다 진짜 디램 익스체인지나 아니면 진짜 그 기업에서 가이던스 그걸 보시는 게 좋을 거다. 먼저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실제로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 이번 4분기에 고정 디램 가격이 하향 다운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요. 1분기보다 2분기 좋았고요. 이번 3분기 좋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디램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4분기에 슬로우다운도 떨어져요. 4분기에 실적이 떨어졌다가 내년 1분기 고생하다가 다시 좋아질 거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보고서들의 내용이거든요. 그 디램 가격을 그렇게 다 예상하는 거예요? 그 4분기 내년까지 이렇게? 4분기에 떨어져서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주춤할 거다. 뭐 나름대로 같은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격을 근거는 뭐냐면요. 근거는 뭐 PC의 이제 수요가 줄어드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쪽 전문가들 의견을 여러분들 보고서 보시면 아실 거고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 들어볼게요. 지금 주식시장을 보던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던 아니면 가격을 보던 뭘 보시던 간에 이 해석을 뭘로 하시면 되냐면요. 코로나 팬데믹이 생겼잖아요. 그 봉쇄력이 생겼지 않습니까? 봉쇄력이 생기면서 공급망 차질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쇼티지가 발생되면서 가격이 다 뜬 거예요. 돈을 뿌려놨으니까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고 이 물가가 오르는 거는 다 쇼티지 때문이거든요. 예. 이 반도체도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예. 지금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언택트 생기면서 PC 뭐 이런 모빌티 이런 그렇죠. 모빌 이런 수요가 굉장히 늘었는데 예. 근데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만들질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예. 가격을 폭등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재기를 또 하죠. 예. 실제로 우리 용산에서도 작년에 엄청 사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점 디렉 가격이 막 올랐어요. 예. 이게 막 올랐는데 이게 쇼티지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반도체 빅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올 봄에. 근데 이 쇼티지에 의해서 가격이 올랐으니 예. 당연히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떨어지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정상화된 이 경기 속에서 정상의 사회생활 속에서 다시 올라가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예. 쇼티지에 의해서 올라간 부분은 내려온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이 고정 디램 가격은 딱 쇼티지에서 올랐던 부분이 다시 내려오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예. 떨어지는 건 맞는 거예요. 이것만 예.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리 예. 가격, 철화산 가격, 뭐 섬유 가격, 옥수수 가격, 밀 가격, GDP 성장률 모든 게 팬데믹 때문에 올랐다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렇게 떨어지는 것 때문에 4분기에 피크아웃 되면서 떨어지는 거는 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삼성전자를 그러면은 팔아야 되느냐? 똑같이 아까 그 카카오 네이버처럼요. 삼성전자가 그러면 성장성이 없는 기업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가격은 삼성전자가 지금 영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500조거든요. 예. 시가총 500조인데 영업이익이 이번에 52조가 그래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우리 멀티플이라고 표현하는 게 10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장 정도 되거든요. 네. 여기서 더 떨어지면 팔지 않을 거예요. 외국인도 연기금도 팔지 않을 겁니다. 근데 거기 더 떨어지는 거에 나도 같이 동반해서 팔지 마시고요. 예. 이거는 지금 적정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싼 가격이에요. 예. 내년에는 57조까지도 보거든요. 영업이익을 영업이익도 보니까 이익이 순이익이 57조 보니까 요거를 가지고 지금 들고서 있으면은 다시 올라가는 게 분명히 있는데 예. 그 안에 우리가 시황에서는 항상 걱정하는 게 뭐냐면 다른 리스크가 없어야겠죠. 다른 리스크가 없는 가운데 삼성전자만 바라보면 예.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도 조금 긴 안목으로 보면은 가져가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내가 단기적으로 시장이 너무 불안해. 위기가 올 것 같아. 난 그래서 좀 팔아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정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 나는 데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좋다고 하니 이런 시기에 혹시 주가가 좀 올라와 주면 그런 시기에 어느 정도는 현금화를 좀 하는 게 어떤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2650님이 이거 좀 물어봐 달라고 하셨거든요. 아까 그 긴 템포라고 하시면 대략 몇 년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말씀을 물어보셨는데 예. 긴 템포라는 게 아까 그 수소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산업마다 전부 다 그건 다를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거는 우리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들을 보면은 수소 산업에서 나오는 모빌리티든 연료 전지든 간에 이게 시제품들이요. 2025년 정도 돼야지 나와요. 시제품이요. 그러니까 전기차보다 훨씬 뒤입니다. 전기차가 실제로 상용화되면서 이 길거리에 보면 전기차가 거의 대부분 반은 전기차가 다니려면 언제 돼야 되냐면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거든요. 유럽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그러면 수소차는 그 뒤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수소 연료 전지도 그 뒤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훨씬 더 뒤 얘기를 하는 거죠. 5년 10년 정도를 수소차는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렇군요. 수소는. 그리고 아까 그럼 반도체는 그렇고 어쨌든 주력 산업 중에 지금 그동안 인기 있었던 게 BBIG라고 하잖아요. 그럼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거는 전망이 좀 어떤지. BBIG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배터리 전기차니까 환경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다음 B는 뭐 바이오. 바이오는 대표적인 성장 기업이고요. 노령화 사회이고 또 더 특히나 팬데믹 때문에 더 관심이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메타버스 시대가 오는 거니까 이것도 성장주고요. 게임은 저는 조금 제 분야는 알고 잘 모르겠는데요. 게임도 뭐 성장주라고 해서 우리나라 게임 들어갔는데 사실은 게임 자체만이 아니고 게임은 저런 데 들어가요. AR, VR에서 메타버스에 들어가고 분류가 되거든요. 얘네들은 다 경기와 연동된 산업이 아닙니다.
얘네들은요. 예, 예. 얘는 경기와 상관없이 소위 시크릿컬이 아니고요. 예. 장기 성장주거든요. 예. 장기 성장주는 장기 성장주 말 이름 그대로 예. 장기적으로 성장을 보면서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섹터입니다. 이 섹터는요. 그러니까 이걸 단기적으로 너무 보지 마시고 앞으로도 조정을 보였다가도 또 가고 또 가면서 계속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네. 요즘 같이 주가가 횡보할 때 수익 내는 그 매매의 기술 네. 뭐가 있습니까? 한 20초. 풍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풍선에 공기를 막 주입합니다. 예. 그럼 풍선이 막 부풀죠. 예. 그 공기가 돈입니다. 그런데 공기를 주입하지 않는데요. 앞으로 테이퍼링. 그러면 얘는 더 부풀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하죠. 예. 이게 순환매라고 합니다. 이게 예. 조목장세예요. 근데 공기를 뺍니다. 예. 그럼 축소되죠. 예. 그럼 시장은 떨어지겠죠. 예. 지금 딱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공기를 빼지 않고 그 안에 있으니까 순환매거든요. 순환매 안에서 조목장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병창 교보증권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시에 11시에 그 유튜브 경제 플러스 업로드됩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